예, 이어서 강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따뜻한 동행 모두가 행복한 사회, 이것이 이제 이 윤석열 정부의 사회보장 관련된 하나의 슬로건이고요. 그것과 관련된 이 약속, 그리고 국정과제들이 있었습니다. 이 중에서 특히 지역사회보장 쪽에서 좀 숙지해야 될 그런 그 국정과제 4개만 뽑아봤습니다. 먼저 국정과제 42번입니다. 지속가능한 복지국가를 위해서 개혁을 하겠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회보장제도 통합관리를 하겠다라는 것이고요. 그래서 이제 이 그 중앙부처, 지자체 그 사회보장제도와 관련된 이런 DB 구축을 통해서 이 사회보장 사업을 좀 내실화하고 좀 체계화하겠다라는 게 이 국정과제 42번에 들어가 있고요. 이걸 통해서 이제 이 지속가능한 복지국가 만들겠다는 거고요. 44번이 이제 이 상당히 그 핵심적인 건데, 사회 서비스 혁신을 통해서 복지 돌봄 서비스를 고도화하겠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범부처하고 민관 협업 체계를 구축하겠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중앙 시도 사회 서비스원들이 있는데 이건 민간 협력 활성화, 또 사회 서비스 혁신 지원을 강화하고요. 또 민관 합동 사회 서비스 혁신 TF를 구성하겠다. 그래서 이 사회 서비스 분야의 비즈니스를 좀 확대해 보겠다라는 그런 내용도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좀 투자할 수 있는 그런 이 방안도 한번 만들어 보겠다라는 것이고요. 또 이쪽 돌봄 서비스에 종사하는 인력들에 대한 처우 개선 문제도 이 국정과제에 담고 있습니다. 국정과제 45번입니다. 제목이 좀 틀렸는데 45번은 이 지역사회 돌봄에 있어서 예방적 통합적 돌봄을 강화하겠다. 이게 아까 이제 앞에서 말씀드렸듯이 시군구 중심의 이런 이 지역 내 다양한 의료 돌봄 기관들의 연계를 해서 커뮤니티 케어를 실현하겠다라는 것이고요. 또 우리가 주목해야 될 게 4차 산업혁명 기반입니다. 이제 앞으로 이 우리의 돌봄 문제는 이 여러 가지 우리 일상생활에서 우리의 문제점들을 감지하는 센서들이 작동을 하게 될 겁니다. 그래서 AI나 IoT 기반으로 인해서 우리의 건강 관리를 하게 되는 그런 스마트 기술을 활용한 돌봄의 혁신을 만들겠다. 그래서 이제 이 복지관이나 요양시설 등의 이제 그런 돌봄 로봇이 이미 이제 작동을 하고 있습니다만, 좀 더 고도화된 그런 돌봄 로봇을 통해서 우리가 앞으로의 우리의 돌봄은 이 돌봄 로봇이 많이 이 케어를 해주는 그런 사회를 만들겠다라는 것이고요. 또 이제 장애인에 대한 국정과제 47은 장애인에 관한 겁니다. 그래서 장애인 맞춤형 통합 지원을 통해서 차별 없는 사회를 구현을 하겠다. 그래서 뭐 개인 예산제, 발달 장애인에 대한 어떤 그 돌봄 문제, 장애인 활동 지원 서비스를 고도화하고 소득 고용의 문제, 의료 건강 주거 편의 이동권까지 이렇게 국정과제를 제시해 놨습니다. 자, 이렇게 우리가 국정과제를 제시했는데, 이걸 제대로 실현하기 위해서는 역시 이제 과연 중앙정부의 복지 재정, 중앙정부의 제도에만 의존할 수 있겠는가 하는 겁니다. 그동안에 이제 우리 사회가 중앙정부 중심의 복지가 굉장히 많이 발달을 했거든요. 그런데 지역사회로 내려오면 여전히 사각지대가 광범위하게 존재하고 있고요. 재정적인 누수도 많고 서비스도 중복이 되고, 그러다 보니까 우리나라가 복지 재정은 계속 늘어났고 복지 프로그램도 굉장히 많아졌는데, 실제로 국민들의 복지 체감도는 외국에 비해서 굉장히 낮은 편입니다. 즉, 공공 전달 체계 확충만으로는 국민의 다양한 복지 욕구에 상응하는 데 한계가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주민의 다양한 욕구들을 대응하기 위한 전문성 문제라든가 접근성 문제라든가 탄력성 이런 것들을 충족시키기 위해서는 전달 체계 부분에 있어서 민간을 활용하는 겁니다. 그래서 민간과 관이 협력 체계를 이룸으로써 이 공공 전달 체계의 한계를 보완하지 않으면 우리 사회가 이런 이 사각지대를 줄이는 데는 한계가 있습니다. 따라서 앞으로 이 새 정부에서는 시민들의 참여, 또 민간의 어떤 이 자발적이고 자율적인 그런 이 서비스 전달 체계의 구축, 그래서 지역 사회에 이런 이 복지 공동체가 구축되는 거, 이런 것들이 활성화될 전망이고, 그래야만 진정한 민관 협력 체계가 구축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민관의 협력도 중요하지만 민간의 그 자원을 개발하고 연계하고 조정하는 것도 굉장히 중요한 과제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민관 협력의 과제에 대해서 몇 가지 좀 제안을 하면서 제 강의를 마쳐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가 복지국가가 형성되기까지 16세기, 18세기 이 근세에는 절대 군주가 시장과 시민을 다 지배했습니다. 그러니까 시장과 시민은 국가 안에 존재했고요. 절대 군주가 절대적인 권력을 가지고 모든 것을 지배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18, 19세기 와서 이제 이런 이 시민들의 의식이 깨면서 시민사회가 존재했죠. 국가, 시장, 시민이라는 이렇게 뚜렷한, 특히 이제 종교가 국가와 분리되면서 뚜렷한 새 섹터가 형성이 되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시민사회에서는 한때 이제 시민운동들이, 시민들의 그런 개혁적인 정신들이 세상을 지배하는 것 같았지만, 굉장히 그게 방향성도 없고 비효율적인 부분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19세기, 20세기까지는 주로 행정국가가 돼서 국가가 시장과 시민을 지원하는 체계, 혹은 일부 시장과 시민사회에 침투하는 그런 형태를 만들었습니다. 이걸 행정국가라고 합니다. 특히 이제 우리가 두 번의 어떤 전쟁을 경험하기도 하고요. 특히 이제 1929년 대공황이 일어나면서 이게 국가가 뭔가를 해야 되겠다. 국가가 좀 더 책임지고 이런 문제는 조정을 해야 되겠다 해서 행정국가라는 게 만들어지고, 그런데 이제 이 국가가 이렇게 개입하면 개입할수록 관료적이 되고, 또 국가도 그런 이 일들을 감당하기에 점점 버거운 거죠, 재정적으로. 그래서 이제 21세기는 이제 복지국가를 우리가 지향하면서 국가와 시장과 시민이 협업을 하는 이런 체계를 만들어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대하는 것은 이런 국가와 시장과 시민이 협업하는 이런 그림입니다. 그런데 저는 조금 다른 그림을 그려보고 싶습니다. 왜냐하면 이제 복지국가가 아무래도 국가 그러면은 중앙정부가 중심이 됩니다. 모든 것이 중앙정부 중심이 됩니다. 그런데 이제는 우리가 민간의 역할이 강화되는 그런 사회를 만들어야 되거든요. 그래야 지속 가능 사회를 만들 수 있는데, 그게 바로 복지사회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복지국가에서 복지사회로 넘어가야 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복지국가는 여전히 중앙정부가 큰 역할을 합니다. 협업이라고는 하지만 큰 역할을 합니다. 그런데 복지사회는 그거보다는 좀 우리가 민간이 역할을 크게 하는 이런 것으로 가자. 그래야만 우리가 이 증세 부담으로부터 벗어나서 지속 가능한 사회를 구축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말씀드렸듯이 기업은 ESG 경영으로 대응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사회복지계에도 혁신적인 변화와 전략이 요구되는데, 지금 이제 우리 고양시 같은 경우도 이런 이 나눔 문화 확산,
또 스마트 복지 체계 구축 이런 것들을 선도적으로 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거를 한번 이렇게 한번 그려봤습니다. 아까 국가와 시장, 시민이 서로 중복되는 구조였는데 그렇게 되면은 아무래도 국가 중심이 됩니다. 정부 중심이 돼버립니다. 그래서 저는 국가와 시민은 분리돼 있고 시장은 분리돼 있고 시민이 중간에서 역할을 하는 구조입니다. 이 위의 사진은 제가 미국에서 유학했던 시카고 대학의 사진입니다. 그 앞에 정면으로 있는 건물이 시카고 대학 처음 만들어졌을 때 지금으로부터 한 120년 전쯤 될 것 같은데 그때 그 앞에 두 개의 건물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자세히 보면 하나는 건물이 똑같은 것 같지만 하나는 위에가 고딕 양식을 취했고요. 하나는 바로코 양식을 취했습니다. 이게 이제 상징하는 게 뭐였냐면 이 하나는 주로 법과대학이었고요. 고딕은 법과대학이 있는 곳이고 저 바로코 양식이 있는 것은 경제학과가 있는 곳이었습니다. 그래서 한쪽은 국가를 상징하고 한쪽은 이 시장을 상징하는 그런 어떤 모습이었습니다. 즉 뭐냐면 국가와 시장, 때로는 종교라고도 표현합니다. 국가와 종교는 영원히 분리되어야 된다라는 것을 상징하는 건물입니다. 그런데 그 가운데를 이어주는 건물, 그게 저는 바로 시민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제가 한번 이렇게 그림을 그려봤습니다. 국가와 시장이 존재하는데 시민이 중간에서 역할하는, 즉 이제는 시민사회, 새로운 시민사회가 형성이 돼야 된다. 그래서 이 시민들이 큰 역할을 하는 그런 이 체계를 만들어내야 된다 하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 이 국가, 시장, 시민이 서로 얽힌 것이 아니라 시민들이 매개하는 이런 구조를 만들어야 된다라고 나름대로 주장을 해봅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지속 가능 사회를 만들기 위해서는 가치를 공유해야 합니다. 그동안에 이제 이 그 가치는 주로 자본주의 사회에서 시장의 가치가 주도해 왔습니다. 그러니까 시장 중심으로 갔는데 이제 이 1980년대 이후로 시장 중심의 그런 가치만으로는 빈부격차도 너무 심해지고 우리 사회의 지속 가능성을 담보할 수 없다. 그래서 이제 이런 그 사회적 책임을 강조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뭐 자선적 책임, 윤리적 책임, 법적 책임, 경제적 책임 이런 것들을 강조하기 시작을 했고요. 그러다가 이제 2000년대 와서 어떤 그 저희가 있냐면 지금 우리가 앞에서 봤듯이 좀 경제적 책임과 사회적 책임과 그 환경적 책임을 함께하는 이런 어떤 모습들이 돼야 된다. 이게 금융위기 이후로 또 우리가 환경 파괴를 경험을 하면서 우리 사회가 좀 더 기업들이 사회적 책임을 하면서도 뭔가 환경에 대한 관심을 가져야 된다라는 것이었고요. 2010년대 와서는 이제 이 경제적 가치와 사회적 가치를 같이 공유하는 그런 체계. 그래서 더블 바텀 라인, 이 기본적인 가치를 두 가지로 가져가야 된다. 기업이 반드시 뭐 경제적 가치만 하는 게 아니라 사회적 가치도 좀 같이 가져가야 된다 하는 것이 이제 2010년대에 있었던 하나의 이 그 붐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다가 이제 2020년대 우리가 이렇게 코로나가 끝나면서 이게 이제 함께 서로 역동적으로 가야 된다. 특히 이제 ESG 경영이 확산되면서 좀 지구 환경 보호를 위해서 기업들이 준법 정신을 지키면서 시민들도 함께 참여하면서 이 지구의 문제를 해결해 나가야 된다라는 그런 방식으로 바뀌는 시대가 됩니다. 그래서 이제 이런 공유 가치를 실현하는 데 있어서 유엔이 2016년부터 30년까지
전 세계가 함께 지키자라고 해서 SDG, 이 지속 가능한 개발, Sustainable Development Goals를 17가지를 제시합니다. 기업들은 이제 이 문제에 대해서 많이 고민을 했어요. 그래서 왜냐하면 이게 세계적인 흐름이기 때문에요. 그런데 이게 유엔에서는 기업만 할 게 아니라 우리 사회의 모든 조직들, 그러니까 기업도 그렇고 정부도 그렇고 또 대학도 그렇고 병원도 그렇고 이걸 좀 지켜야 된다라고 해서 제안을 했던 겁니다. 근데 우리나라는 기업들만 이거에 굉장히 이제 열을 냈는데, 제가 이제 그 당시에 대학 총장을 하고 있었던 시기여서 일본 대학을 방문했을 때 일본 대학 총장실에 가면 이 17가지의 골이 바로 총장실 뒤에 늘 붙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학교가 이 문제 17가지 골을 얼마나 지키고 있는가를 체크를 하고 있더라고요. 우리나라 대학에서는 아무 곳에서도 이런 곳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얼마 안 있다가 세계 대학 평가 기관인 영국의 THE라는 곳에서 이 SDG를 기준으로 대학을 평가하기 시작을 했습니다. 우리나라 대학들이 아주 난리가 난 겁니다. 갑자기 그 100대 대학에서 우리나라 대학들이 다 우수수 탈락을 하게 되고요. 그래서 이제 서울대학에서부터 난리가 나서 이제 서울대학에서 저를 초청을 해서 총장, 부총장 또 이런 보직 교수들이 다 모인 앞에서 왜 우리가 이 SDG를 지켜야 되는지, 이 흐름이 어떻게 가고 있는지를 설명을 한 경험이 있습니다. 그게 코로나 바로 직전이었는데, 그래서 이렇게 이제 대학도 병원도 우리 사회 모두가 이렇게 SDG를 함께 지켜가야만 이 지구의 문제, 또 지구 안에 사는 우리 인간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습니다. 그 내용들을 보면 빈곤을 어떻게 종식할 거냐, 기아 문제를 어떻게 해소할 거냐, 건강한 환경을 어떻게 조성할 거냐, 교육의 질을 어떻게 향상시킬 거냐, 성평등 실현의 문제, 식수, 위생 문제 해결 문제, 청정에너지, 또 경제성장 일자리, 또 산업구조 혁신, 불평등 감소, 지속가능한 도시 조성, 지속가능 소비 생산 양식 확립, 또 기후변화에 대응하고 해양자원 보존하고 육상 생태계를 보호하고 평화 및 정의를 실현하고 글로벌 파트너십을 강화하는 내용입니다. 이런 내용들이 대학에서도 대학의 그 취업률이나 그 연구나 평판도나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 대학이 이런 문제를 해결하는데 얼마나 기여했느냐, 이게 중요하다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제 우리나라 대학들이 서둘러서 이제 이걸 기준으로서 우리는 빈곤 종식을 위해서 혹은 우리는 환경을 위해서 어떤 일을 했다, 우리의 이 구성원들이 또 우리의 어떤 연구 결과가 어떻게 기여했는가, 이런 문제를 확인하기 시작했고 그거에 관련된 보고서를 써내기 시작을 한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는 이 지속가능 사회를 구축하는 게 핵심인데, 이거는 민간들이, 주민들이 자발적으로 참여해야만 가능한 겁니다. 그래서 이 지역사회의 회복력을 강화시킨다는 건데, 이 지역사회라는 게 원래가 주민 공동체거든요. 이 주민 공동체를 회복을 해서 우리 사회 문제를 우리의 자원을 통해서, 우리의 참여를 통해서 해결하자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게 우리가 복지 공동체를 구축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고요. 이 강의를 시청하시는 여러분들의 역할이 그래서 굉장히 중요한 과제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첫 번째로는 기업과 비영리 이 재단 그리고 정부가 협력적인 관계를 구축하는 것이 첫 번째 굉장히 중요한 과제입니다. 여기에 이 고양시 지역사회보장협의체처럼 지역사회보장협의체가 민간과 정부를 이어주는 역할을 하게 됩니다. 두 번째로는 경제적 가치와 사회적 가치가 서로 공존해야 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너무 비즈니스 이윤만 창출하려고 하지 말고 우리 사회 문제를 좀 해결하기 위한 노력을 해야 되는데, 그게 이제 기업에서는 ESG 경영으로 나타나고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ESG에 대해서 좀 이해를 해야 되는 이유가 바로 여기 있습니다. 그래서 이 경제적 가치와 사회적 가치가 융합되는 그런 사회를 만들어야 지속 가능한 사회가 이루어질 수 있다라는 그런. 세 번째는 특히 이제 이런 이 사회보장 쪽에 관여하시는 분들은 사회적 가치를 실현하는 분들이거든요. 이 사회적 가치를 어떻게 확산시킬 건가, 또 실현할 것인가, 이것에 대한 고민을 해야 합니다. 그러니까 사회적 가치라는 건 그겁니다. 지역사회에서 연대하고 배려하고 공정한 사회를 만들고 서로 신뢰관계를 구축하는 거거든요. 이런 것을 통해서 사회 문제를 혁신적으로 풀어보자는 겁니다. 그냥 정부가 이렇게 그 돈을 들여서 사회 문제를 푸는 게 아니라 지역 주민들의 연대의식, 책임의식, 배려, 또 공정성, 신뢰감, 이런 것을 통해서 우리 스스로 이 지역 문제를 해결해 보자 하는 겁니다. 그래야만 이게 사회적 가치가 실현된 지역사회가 되고 지속 가능한 사회가 되고 사회 문제가 혁신적으로 해결될 수 있다라는 거거든요. 그런데 이 가치 공유를 하기 위해서는 커뮤니케이션 파워, 소통이 굉장히 중요하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이 강의를 들으시는 여러분들이 결국은 이제 우리 지역사회에서 리더들이신데,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포지션 파워를 버려라. 내가 어떤 위치인데, 내가 누군데, 이런 거 빨리 버리라는 겁니다. 이제는 나의 포지션, 나의 지위, 이게 중요한 사회는 이미 끝났습니다. 그거보다는 더 중요한 게 뭐냐면 커뮤니케이션 파워입니다. 소통할 수 있는 능력입니다. 자, 이 왼쪽의 그림에서 보시는 것처럼 이 포지션 파워, 부모 관계도 마찬가지입니다. 부모와 자녀와의 관계가 저렇게 부모가 위에서 자꾸 통제하려고 그러면 뛰쳐나갑니다, 요즘. 왜냐하면 오른쪽처럼 이렇게 그 가정도 그렇고 모든 체계가 개방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부모 관계도 그렇고 부부 관계도 그렇고 이 학교에서 교사와 학생과의 관계도 그렇고 이제는 과거는 이렇게 폐쇄된 조직이었기 때문에 어디 나갈 수가 없어서 통제하고 그렇게 해도 참고 지냈지만 이제는 뛰쳐나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중요한 것은 어떻게 소통할 것인가 하는 겁니다. 어떻게 설득할 것인가 하는 겁니다. 그래서 자녀들을 설득하고 학생들을 설득하고 부부간에 서로 설득하고 이해하고 이런 조직들이 지속 가능하다라는 거거든요. 그래서 포지션 파워를 빨리 잊고 커뮤니케이션 파워를 취하라. 소통하는 능력을 가져라 하는 겁니다. 그래야만 지속 가능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역사회 안에서도 우리가 이 확산하고자 하는 사회적 가치를 공유하기 위한 커뮤니케이션, 소통을 잘해야 합니다. 그래서 정치인들도 그렇고 공무원들도 그렇고 우리 사회 리더들이 소통하는 파워를 가져야 합니다. 다섯 번째는 컬렉티브 임팩트 시대라고 합니다. 협업을 해야 된다는 겁니다. 콜래보레이션을 해야 된다고 얘기를 합니다. 과거에는 성과가 중요했고 또 거기서 일하는 사람들의 능력이 중요했습니다. 그래서 과거에는 성과를 내려고 노력을 했고 이 사람들의 능력을 배양하려고 노력했는데 이제는 그거보다 중요한 게 어떻게 하면 콜래보레이션 할 건가, 협업을 할 건가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는 이 코로나가 지난 이후에는 사람들이 서로 협력하고 네트워킹하고 이런 것이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사회 문제가 이렇게 단순하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굉장히 복잡하기 때문에 다양한 사람들의 아이디어, 다양한 조직들의 참여가 문제를 효과적으로 해결할 수 있기 때문에 이렇게 협업하는 그런 이 노력들이 필요하다라는 겁니다. 저는 이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임원들에게 몇 가지 역할을 좀 제시하고자 합니다. 중요한 거는 제가 영어를 써서 좀 죄송합니다만 원서에 있는 내용들을 가져다가 이렇게 하니까 영어를 썼고 오른쪽에 있는 건 제가 번역을 한 겁니다. 단순히 서비스만 자꾸 일반 주려고 하지 말고 애드보커시를 하라 이런 표현을 합니다. 즉 뭐냐면
사회 문제 이슈를 제기하라는 겁니다. 뭐가 사회 문제인지, 우리 사회에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사람들은 누군지, 이런 것들을 자꾸 문제화하라는 겁니다. 그래야만 사람들이 참여를 하기 때문에 그런 노력들을 같이 해야 된다.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시장이 작동하게 하라는 겁니다. 이게 이제 자본주의 사회에서는 우리가 서비스를 주는 것으로 인해서 시장이 소멸되거나 그 시장에 악영향을 미쳐서는 안 된다는 거거든요. 같이 커야 된다는 거고요. 그 다음에 이벤젤리스트, 이게 전도사거든요. 이런 헌신과 열정의 혁신 전도사가 되라는 겁니다. 우리가 정말 이 사회를 위해서 서로 혁신하고 이런 열정을 갖는 그런 전도사가 되자 하는 거고요. 서로 이제 네트워킹을 하라. 비영리끼리 서로 네트워킹을 하자. 또 이 그 변화에 적응할 수 있는 그런 기술을 마스터해라 하는 것이고요. 또 우리가 권한을 좀 위임하는 그런 리더십을 발휘하자라는 겁니다. 그런데 이제 ESG에서 지금 사실은 좀 고민은 뭐냐면, 기업들은 이 문제를 잘 하고 있는데 이 소셜 부분이 참 애매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지역사회보장협의체를 중심으로 해서 이 ESG의 소셜 부분이 어떤 식으로 정착이 되게 할 건가 하는 거를 우리가 함께 고민해야 합니다. 그래서 이 지역사회, 우리 고양시에서 이 소셜한 부분들, 이 사회 부분이 좀 잘 정착될 수 있도록 여러분들이 지역사회보장협의체를 중심으로 잘 좀 이 체계를 만들어 나갈 수 있기를 기대해 봅니다. 이런 과정을 통해서 우리는 좋은 일 한다, 이게 우리의 미션을 완수했다, 이건 아닙니다. 좋은 일을 하는데 그거를 결과를 내야 되는 겁니다. 결과를 내고 그것이 측정이 될 수 있도록 할 필요가 있고, 아마 지역사회보장협의체는 그거를 끊임없이 측정하는 노력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이 측정됨으로써 정말 좋은 일을 통해서 사회가 변화됐다, 우리 고양시가 정말 살기 좋은 도시가 됐다라는 것을 보여줄 필요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지방자치단체와 사회복지시설과 지역사회보장협의체, 또 이 지역사회복지협의회가 함께 주민들이 복지 공동체를 이루는 그런 고양시가 되는 것이 이제 민간 그 협력이고 거버넌스 구조라고 할 수 있습니다. 사실 고양시에도 이런 이 거버넌스 구조를 이루기 위한 좋은 사례들이 있습니다. 각 동마다 있는 주민자치회가 그렇고요. 주민자치회를 통해서 많은 주민들이 참여하고 있고, 그분들이 리더로서 이런 이 지역, 좋은 지역사회를 만들기 위해서 굉장히 노력하는 모습, 참 아름다운 모습입니다. 저는 또 하나 우리 고양시에 행복 파랑새단이 있더라고요. 제가 이제 그 사례를 이렇게 한번 봤는데 우리 그 통반장님들 정말 아주 이 주민들을 위해서, 우리 지역사회 문제를 위해서 적극적으로 참여하는 이런 모습 너무 아름답고 정말 그 감동을 받았습니다. 이것도 굉장히 좋은 사례고요. 또 여러분들이 이 고양시에 보면은 사회복지 법인들이 있습니다. 그 법인의 외부 추천 이사로 참여하는 것도 굉장히 좋은 방법입니다. 그래서 아마 이 외부이사 추천이 들어오면 좀 적극적으로 참여를 해서 우리 고양시의 복지가 어떻게 진행되는지 한번 좀 잘 살펴보시고 참여하면서 우리 고양시가 정말 살맛나는 도시, 정말 복지 공동체가 잘 이루어지는 그런 도시가 될 수 있는데 큰 기여를 해주실 것을 기대합니다. 자, 이 긴 시간 동안 저희 강의를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